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그다음에 그 금융 시스템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벌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중국이 1978년에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49년에 이제 중국을 설립한 신중국이라는 것을 설립한 이후에 상당히 그 폐쇄적인 그런 경제 체제를 운영해 오다가 결국 그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는 이제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모택동 주석의 여러 가지 실험들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피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라고 부르는 그 자그마한 체격의 등소평,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산업도 있지만은 금융입니다. 이런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아직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78년 개혁 개방 이후 고도 성장을 성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금융 부분에 있어서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 취약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과연 앞으로 중국이 이 금융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에 대해서 오랜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국의 현대사를 아주 요 장표를 보시면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인데 그때 1911년에 이제 신해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왕조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소위 이제 공화국 형태의 틀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21년에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가 이제 주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국민당 정권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도망도 다니고 그다음에 또 항일 투쟁을 할 때는 또 국민당과 같이 협력해서 싸우기도 했는데 194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4년 후입니다. 소위 구중국이 아니라 신중국, 새로운 중국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소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 중국의 공산당 혁명과 신중국 건설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마오쩌둥 주석인데 주석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험도 하고 또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또 중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는데 1958년에 중국은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인 실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단 1단계 목표는 영국을 쫓아가자. 그다음에 2단계는 소련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운동이 소위 그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무리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실패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못하게 되니까 많은 그 국민들이 민심이 소요되고 또 정권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생기게 되니까 사상적으로 이것을 극복하자. 그래갖고 제3세계의 기치를 들고 사상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도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식인들은 지방, 농촌으로 다 파견이 됐고 지금 시진핑 주석도 그 당시에 대학을 못 가고 저쪽
지방으로 가서 많은 고생을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은 많은 좌절도 경험했지만은 그 좌절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단련시키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화혁명도 실패를 하게 되고 중국은 정말 후진국 중에서도 이제 후진국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그 경제 발전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오뚜기와 같은 그 등소평이었습니다. 그래서 78년에 이제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벌이게 됩니다. 상당히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정치와 경제가 함께 가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서 소위 민주주의적인 그런 요구가 분출되게 됩니다. 그것이 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입니다. 물론 89년의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서 베를린 장벽을 두고 서로 이제 그 냉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마침 89년에 무너지게 되면서 소위 미국과 소련의 대탕트 무대 그리고 90년에 들어서는 러시아, 소련조차도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혼동기에 중국 역시 천안문 사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개혁 개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세우게 돼서 92년에 이제 시진핑이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개혁 개방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실 중국 경제는 놀라울 만한 발전을 경험하게 되고 97년에 덩샤오핑이 사망을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중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결과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베이징에서 드디어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국의 성공 스토리고 이 성공 스토리 이면에 가려졌던 여러 가지 중국의 문제가 조금씩 이제 분출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그 시점에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서 세계 자본주의를 중국에 구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2013년에 새로운 중국의 지도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은 그동안에 많은 중국 경제에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한 4년이 흘렀는데요. 시진핑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트럼프 시대가 등장하면서 미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또 세계에서 선진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중국 금융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중국 금융 시스템의 개혁의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유 기업들을 어떻게 선진화시키고 현대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중국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왔고 성장해왔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78년에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점에 성장률은 한 8%가 못 되는 5에서 6% 수준에 머무르다가 개혁 개방이 시작하면서 성장이 좀 올라가기는 시작을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8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했는데 천안문 사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터지게 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서 저 나라는 민주주의가 잘 안 돼 있는 나라야. 정치 민주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갖고 자금을 빼기 시작을 하고 중국을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이 힘들겠다. 특히 89년 이 즈음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특히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라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천안문 사태 때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소평이 개혁개방의 그것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하면서 92년에 남중 강화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놀라울 만한 성장세를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시아 금융위기가 97년에 터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이런 나라들이 외환이 부족해서 달러가 부족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IMF에 자금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중국 역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 또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처방을 내놓게 됩니다. 그 처방 중에 중요했던 부분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중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국유화하고 단지 사용권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허용해 준 건데 아시아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개방을 했고 그 부동산 시장의 붐을 통해 갖고 아시아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주룽지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해갖고 이 아시아 금융위기 때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당시에도 중국은 껐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1년 외환보유고는 무려 4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외환이 풍족하면서 절대로 외환위기가 중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이러한 그 성장과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실력을 볼 때 중국의 부상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의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10%가 넘었던 성장률이 8%대로 주저앉았고 지금은 6%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7%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중국 금융 시스템이 개혁 개방 이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9년에 중국은 구중국이 아니라 신중국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신중국이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국입니다. 우리가 자본론을 썼던 칼 막스, 유태인 독일 출신의 유태인 학자에 대해서는 아마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더라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바로 화폐, 돈이라는 것은 착취의 수단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돈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돈이 없는, 화폐가 없는 이상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49년에 신중국을 건설했던 마오쩌둥 역시 화폐 없는 이상국가를 만들겠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체에 모든 은행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은행은 딱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게 모노뱅킹,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체제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 개혁개방까지 중국에는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인민은행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금전 출납부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개혁개방 이후에 드디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79년에 농업은행, 농업이 중요하죠. 후진국일수록. 그래서 농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업은행, 그다음에 중국은행, 이거 외환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건설은행, 은행 이름만 들어도 알 수가 있죠. 인프라를 건설하는 건설은행, 그다음에 중국공산은행은 원래 중국인민은행이 상업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업무를 공산은행한테 다 넘기고 인민은행은 이제 중앙은행이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드디어 중앙은행이 설립된 거는 83년입니다. 정말 최근의 일이죠. 그리고 교통은행은 이제 없어졌던 은행인데 새롭게 은행으로 주식 형태로 우리 주식회사 형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상업은행으로 86년에 부활합니다. 보통 4대 은행이라고 얘기할 때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대 은행이라고 할 때는 교통은행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이후에 90년과 91년 천안문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을 만듭니다. 상해에다가 이제 본격적인
소위 중심되어 있는 우리 코스피와 같은 시장을 만들게 되고 선전에는 우리의 코스닥과 비슷한 중소형 주를 중심으로 한 증권시장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초기의 금융개혁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그 중국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었지만 일단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는 바로 농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농촌에서 자생적으로 큰 중국의 기업을 가리켜서 향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진 기업들은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가고 돈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간의 수공업 비슷한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 장난감을 만들기도 하고 봉제 같은 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소비재 용품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홍콩을 통해서 수출하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지금 거의 14억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6억, 7억, 8억의 인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갖고 있었고 임금이 쌌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될 수 있는 포텐셜 그런 것 잠재력이 굉장히 컸던 나라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농촌에서 발생을 했고 이것이 주식회사의 효시가 되고 있습니다. 향진 기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도시로 진출하게 되니까 이제 조그만 중소형의 국유 기업들도 우리도 주식회사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식제를 도입하게 됐고 그다음에 중대형 국유 기업까지도 주식제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 도대체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식이라는 건 자본주의의 어떤 전형적인 기업 제도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되겠냐.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등서평이었습니다. 등서평이 남쪽을 순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화는 뭡니까? 저처럼 강의라는 거죠.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 싸우지만 말자. 중국이 잘 살기만 하면 잘 되는 건 아니냐. 흑묘백묘론을 제창하면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자기 말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법을 그 이듬해 93년에 제정함으로써 주식제가 드디어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등서평의 이후에 우리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주룽지의 등장입니다. 주룽지는 상해 총서기까지 올라갔다가 당서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부총리, 그 다음에 총리직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등서평의 유지를 계속해서 따라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룽지는 이제 초기에 소위 그 개혁개방의 정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큰 그림이 없습니다. 우리 큰 그림을 블루프린트라 또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터 플랜을 본격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주룽지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에 드디어 4대 국유 상업은행 체제를 정착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유 상업은행은 상업적인 일만 해라. 상업적인 목적에서 대출을 하고 정책금융은 정책은행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94년에 새롭게 또 정책을 만듭니다. 정책은행이 개발은행, 그다음에 농업발전은행, 그다음에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 이 3대 정책은행을 만들게 되고 많은 금융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 상업은행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은 국유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민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향진 기업들, 처음에 농촌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진출했던 이런 수많은 향진 기업들은 금융에서 소외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중국에서는 금융이 이렇게 금융 측면에서 평등, 소위 말해서 이런 금융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국가 기관 산업이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관 산업이라는 것은 원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유 기업 중심으로
돈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들은 국유 기업의 대출 창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 기업들은 여전히 고용을 많이 했습니다. 고용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은퇴할 때까지 양로원까지 다 있는 정말 요람에서 묘지까지 다 사회복지를 해주는 이것이 국유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죠. 철밥통이죠. 그렇지만 이 국유 기업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과도한 복지를 하게 될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유 기업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 기업을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철밥통을 없애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해고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천안문 사태와 같은 그 문제가 사회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게 되니까 국유기업 개혁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국가의 자금이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몰리는 소위 어려운 말로 신용이 집중되는 이런 금융 억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금융 억압 현상은 많은 후진국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후발 산업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 후에 성공했던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융 억압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항상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금이 주요 대기업으로 몰리는 금융 억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을 이제 주룽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너무 자금이 국유기업으로 몰리는데 이 국유기업으로 몰리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말이 좀 어렵죠. 저에게 어떻게 읽을까요? 조대방소입니다. 조대방소. 큰 것은 꽉 잡고 방소. 이것은 작은 것은 풀어줘라. 해방시켜줘라. 이 말은 뭐냐? 큰 국유기업들은 정부 주도로 끌고 가고 작은 기업들은 과감하게 민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화를 시킨다는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죠.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이 정책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이 정책을 시작해서 96년 말까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소형의 국유기업들이 민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2천만 명의 해고됩니다. 졸지에 그냥 실업자가 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제2의 천안문 사태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는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 때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막 확대돼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외자 기업들이 중국이 공장이 되니까 정말 저임 노동력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국유기업에서 졸지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그냥 당장 일자리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외자 기업에서 일을 하기를 원했고 외자 기업들이 여러 가지 또 우대 조치를 취해서 또 임금도 많이 주게 되니까 이쪽으로 고용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자 기업이 이들 실업자를 흡수하면서 국유기업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 500대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게는 10개 넘게 갔다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10개도 안 되는 작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중국은 95년에 단지 3개였습니다. 500대 기업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5분의 1입니다. 작년에 103개입니다. 일본이 반도 안 됩니다. 중국에. 이 정도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어떤 면입니까? 외형적인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공의 발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주룽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개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니까 이제 중국도 불안하죠. 근데 불안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중국의 금융의 부실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데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터졌던 사건 중에 GTIC, 광동국제투자신탁회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93년부터 해외 많은 투자자들을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 자금을 유치할 때 중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줬습니다. 왜냐? 이 광동신탁 회사에 그건 정부의 지급 보증이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회사가 망가지게 되면 정부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지원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 자금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50억 달러는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 광동투자신탁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 파산 조치는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을 파산을 안 하고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게 되는데 당시 주룽지는 파산시키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왕치산, 당시에 광동성의 부성장이었던 왕치산을 한테 이거 파산시켜라. 해외 투자자들은 엄청난 불만을 하죠. 중국 정부가 이거를 지급 보증을 왜 안 해주고 이것을 파산시켰습니까? 그러면서 중국 금융위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불신도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니들이 잘못해서 투자한 거니까 우리는 파산시키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4대 은행도 곧 파산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조우 샤오찬,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중국의 인민은행장입니다. 당시에 이제 건설은행 총재였는데요. 이 사람한테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을 철저히 점검을 해라. 그래서 이 부실 금융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문제를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97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부실 채권 대비 25.7%가 그러니까 GDP 대비 25.7%가 부실 채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해소를 잘했던 방식이 뭐냐?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리신탁공사의 방식을 통해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4개의 국유 상업은행별로 하나하나씩 자산관리공사를 설립을 해서 부실 자산들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실 자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처리를 과정을 보게 되면 저렇게 높았던 부실 채권의 비중이 12%가 넘었던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져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는 6% 수준, 지금은 2~3% 수준까지 이런 부실 채권이 처리됩니다. 이 처리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주룽지였고, 주룽지가 물러난 이후에도 조우 샤오추안이라는 사람이 지금 인민은행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룽지가 퇴임된 이후에 2003년도 중국은 이제 10년마다 이제 정치 지도자가 바뀌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4세대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그 구호는 조화사회였습니다. 중국이 너무나도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측면에서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균형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게 이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문제, 삼농 문제라고 합니다. 농촌, 농업, 농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면서 오히려 주룽지의 개혁개방 정책이 좀 후퇴되고 모든 정책들이 국유기업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을 배워라, 한국의 재벌을 닮아라 그러면서 국유기업들이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어발로 확장하는 다각화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적자 국유기업이 흑자인 민영기업들을 인수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소위 민영기업의 재국유화였고 개혁의 역주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일본 모든 나라들이 돈을 풀었습니다. 소위 양적 완화라는 거죠.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푼다. 완화시킨다는 것이 양적 완화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제로금리가 됐고 지금 유럽과 일본은 일부 정책성 금융에 있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돈이 팽창되니까 중국도 나도 모르겠다. 우리 경제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총신용이라고 할 수 있는 M2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리 M1은 요구불 예금이고 M2는 저축성 예금을 포함해서 소위 그 광의의 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화 공급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합니다. 특히 그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 공급이 매년 20%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조금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2년, 13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신용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과도한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GDP 대비 신용 공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용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부채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축을 보게 되면 GDP 대비 기업의 부채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56%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중국 기준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의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 해서 은행의 모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170%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기업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들의 부채가 170%가 된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IMF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이죠. 아마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넓게 그 해석을 해서 은행뿐만 아니라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 그림자 금융이라는 그 형태로 통해서 소위 은행을 우회하는 그런 기업 부채를 다 포함시킨다면 200%를 넘을 거다. 이렇게 부채가 많다는 건 뭡니까? 부채를 잘 갚을 때 소위 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잘 벌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자도 못 갚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업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기업은 파산하게 되죠, 결국은. 근데 파산 안 하고 살아있는 기업들은 뭐라고 합니까? 좀비라고 하죠, 좀비. 좀비 기업이 되는 겁니다. 중국말로는 강시기업이라고 합니다, 강시기업. 이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예견하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과도한 부채를 언젠가는 중국이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또 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도산한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중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올 것이고 은행의 위기로 올 것이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중국이 소프트 랜딩하는 것이 아니라 연착륙, 천천히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급전직하는 경착륙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지금 현재는 현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룽지의회 조우 샤오추안이 그래도 부실 채권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과도한 부채를 축소해 나가는 이것을 디레버리징이라고 합니다. 빌렸던 돈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12년경부터 은행들은 돈이 좀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화 증가율을 좀 낮추게 되고 국유기업에 빌려주는 돈도 조금 좀 덜 주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돈을 빌려가는 방식을 기업들은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자동차 바퀴에서도 스페어 타이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망가지게 되면 원래 타고 다니던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를 해서 당장 어디 그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새 타이어를 끼지 못할 때 임시로 끼는 그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 아닙니까? 이 스페어 타이어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게 됩니다. 2011년, 12년부터 급속한 속도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납니다. 무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작년 말까지 거의 15조, 16조에 달하는 이러한 회사채의 발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채의 의존도가 높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금융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은행을 잘 관리 감독하면 부실의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채는 은행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부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독 부재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2020년 말까지 앞으로 이제 4년 남았는데요. 이 만기 도래하는 때는 회사채가 주로 어디에 묶여 있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입니다. 작년에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북경, 상해, 심천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십 프로씩 뛰게 되니까 이 부동산에 투자됐던 돈들은 그게 뭐냐? 국유 기업의 여러 자회사들이 투자를 했고 또 민영 기업들도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가 바로 이 부동산 시장에 몰렸고 만약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도산이 예상되고 있고 이미 그 현상이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위험 자산도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아무리 건전성 관리를 잘했다고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고 그 과정에서 부실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실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국유기업의 업종들은 중국에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석탄, 시멘트 이런 업종들, 철강. 예를 들면 철강 기업 중에 상장되어 있는 철강 기업 중에 50% 정도는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의 위험 자산을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시장 리스크, 또 하나는 신용 리스크라고 합니다. 시장 리스크라는 것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위험입니다. 즉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는 것이 급격하게 막 변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시장에 여러 가지 충격을 줘서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위험으로 전이되는 그것을 시장 리스크라고 합니다. 시장 위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용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비 기업과 같이 영업이익으로 돈을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는 각 개별 기업들의 신용에서 발생하는 그런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은 시장 리스크니까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리고 신용 위험은 개별 기업들의 이러한 신용의 불량 신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크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 위험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시장 리스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부실 채권 충당금은 은행이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생기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어떻게 보면 보험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채권의 충당금 여력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도대체 왜 부동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과도하게 신용이 공급되었고 국유기업들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소위 그 고리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리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그림자 금융입니다. 우리가 보통 금융이라고 그러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그림자 금융은 그야말로 그림자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은행권을 통하지 않고 소위 제도권 금융을 우회하는 신탁, 증권, 자산운용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증서를 자산운용사라든지 신탁회사들이 그걸 인수를 해서 여러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들을 많이 택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미국의 중심지에서도 이러한 서브프라임 형태로 여러 가지 소위 그림자 금융이 있어 왔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 그림자 금융이 비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특히 지방 정부가 문제였다.
지방 정부의 소득이라는 것은 법인세를 걷어들인다든지 소득세를 걷어들이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때는 중앙 정부가 교부금 형태로 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근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교부금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됩니다. 그 악화되는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생각한 것은 토지를 파는 겁니다.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토지 사용권이 매각되면 그걸 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동산 업자들입니다. 부동산 업자인데 부동산 업자가 민간 기업들도 있지만은 국유 기업이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유 기업과 부동산 업자,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결탁하는 부패의 고리사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중국의 지도자들, 중국의 지식인층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많은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도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주석이 2013년에 집권하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면서 바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추락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시진핑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정풍운동을 일으켰고 그 정풍운동의 주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광동 국제투자신탁은행에 파산시켰던 왕치산이라는 걸출한 또 인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과의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키워드는 공급측 개혁입니다. 이 공급측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국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유 기업의 부채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국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건데 과연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취약한 노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농민공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민공은 뭡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취업하고 있는 호적은 농촌에 있는데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공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비정규직과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취약한 고용 구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실업자 수가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듯이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반면에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 성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7%로 떨어졌다가 다시 6%로 주저앉으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개혁을 하고 싶기는 한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개혁 딜레마에 빠진 것이 시진핑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스란히 증권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일종의 경제의 우리 온도계, 체온계와 비슷하게 바로메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미국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주저앉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상승하는 것처럼 2015년에 좀 보였죠. 그래갖고 우리가 묻지마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차이나 펀드 이런데. 그런데 결국 실패했죠.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국은 증시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금융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의 환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2015년까지 환율이 자국 통화의 환율의 가치가 떨어지는 평가절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8.23% 되던 환율에서 거의 6%, 달러당 6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이제 7원이 깨지냐 마느냐 과정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에서 7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6에서 17% 정도 위안화의 가치가 절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미국 금리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될 경우에 그만큼 달러 강세가 가능성이 높죠. 근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환율 측면에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왜 우리가 중국의 금융 문제를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 걱정도 많은데, 우리 거 할 것도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건을 제대로 안 사주게 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됩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1%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3에서 0.4%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소국이 돼야 됩니다. 강한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실력도 갖추기 전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중국의 금융 부분에서 취약성이 결국 실물 부분의 경제 성장의 추락까지 가져온다고 하면은 당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점검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 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요?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미중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갖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중국은 이제 10년마다 이제 지도부가 바뀌는 그런 상당히 어떤 면에서 안정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시진핑 오바마 시기를 돌이켜 본다고 할 경우에는 비교적 그 미중 관계가 여러 가지 물밑에서는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특히 작년 2016년에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갖고 필리핀과 이제 중국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국제사법중재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필리핀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중국은 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에서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들게 되고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2008년도에 이제 올림픽을 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화평 굴기 좀 조용하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우리가 빠르게 의시되게 되면은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2013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지도부를 장악하게 된 이후부터는 중국의 정체성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륙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우리는 다시 해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것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로 정책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싸우기보다는 전 세계를 아우르기 위해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자. 이게 뉴 실크로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피해 나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해양으로 가고 있는 싶은데. 그런데 그 해양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국제 기준, 국제 규율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려는 소위 국제 규율이라는 거는 뭐 일방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가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갖고 어떤 국제 상설 기구, 유엔과 같은 기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방식을 택하면 좀 유화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이 아니라 본때를 보여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또 그것을 재밌게 쓰다 보니까 소위 한번 붙지 않겠냐 군사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가능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 있는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그 학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 외교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보통 전쟁을 일으킬 때 투키디데스는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보통 왜 전쟁을 하게 되느냐? 하나는 위협 때문입니다. threat, 위협. 상대방이 나를 점령해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다 노예가 돼야 됩니다. 엄청난 위협이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거나 어떤 형태든 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위협으로부터 위협을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익입니다. interest.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이기면 영토가 확장될 수 있고 그만큼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honor,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보게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냐, 뭐 또 미국의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위협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으킨다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2050년까지 신중국이 건립된 49년이잖아요. 49년 이후에 100년이 지나면 2049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50년까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제발 조용히 살아라. 이게 등소평의 유지입니다. 이것이 도광양회라는 겁니다. 근데 도광양회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시진핑 이후에 부상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영토적으로 이제 부상하려고 하니까 해양 쪽으로 나오니까 마치 아테네처럼 해양 국가의 정체성을 가져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이 11대를 갖고 있죠. 중국은 랴오닝호 딱 하나죠. 지금 산동 2호를 만들고 있는데 항공모함 배수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군사력에 있어서. 전 세계의 2위부터 14위의 모든 군사비를 합친 것이 미국보다 작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또 군사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장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 태평양 지역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환율 문제는 좀 소프트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죠. 중국은 아직도 환율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유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환율은 위안화가 계속해서 절하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이후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위험 때문에 환율을 일부 조금 절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미 재무부가 빠르면 4월에 원래 정기적으로 4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환율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이 6나라가 지금 현재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그래서 금년 4월에도 과연 또 지정되고 추가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지정국이 아니라 심층 분석국이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 중간에 고래 등 싸움에 낀 우리 새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국제 정세를 민감하게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긴장감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 그 복잡한 그 구조를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국 경제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세계 경제의 아주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국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되고 발전할수록 우리한테는 그것이 기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중국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